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게 풀어줍니다.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와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 어제 국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효령에 떨어졌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농담도 없이 아주 살벌했다는데. 네, 저 1시간 50분짜리 국무회의 다 지켜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이 웃지 않고 계속 쪼면은 정말 저렇게 벌벌 떠는구나. 몇 가지 그 코멘트를 좀 보면요.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행정전산망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윤호중 장관에게 상황 파악은 다 됐겠죠. 그러면서 데이터 백업도 규정상 하게 돼 있죠. 근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엉터리를 했고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라고 말을 했어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아침자로 지금 이제 그 데이터 백업 상황인데요. 보면 서버 이중화와 스토리 이중화는 각각 4%, 3% 정도밖에 안 되고 전혀 안 됐군요. 백업은 54%, 나머지 그러니까 한 38%는 전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복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최근 한 달 상황 데이터가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취재하느라고 자꾸 이제 그 통계청 사이트를 하루에 몇 번씩 보는데 지금 며칠째 접속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때 그런 말을 하셨죠.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브이와 같다. 철수와 영희처럼 누가 타서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국무회의를 보면 이제 지금 최근 정부에 좀 악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행정전산망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그게 전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는 정말 무섭게 정말 몰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을 보면 잡돌이를 했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게 이제 그냥 표준어더라고요. 장관들을 농담 한마디 없이 잡돌이를 했고요. 심지어 공정거래위원장은 처음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완전 벌벌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깨지고 지금 이제 데이터가 소실된 경우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윤호중 장관이 그렇게 보입니다라고 또 쩔쩔 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왜 서버 이중화를 안 했느냐라는 쟁점을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답을 찾아오라라고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윤호중 장관도 좀 억울할 것 같은 게 취임 100일 만에 지금 완전히 그 뭐 책임을 다 뒤집어 쓰는 상황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중화가 안 돼 있고 백업이 안 돼 있으면 그 데이터 이미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게 가동 두 대를 동시에 굴려야 되는데 한 대를 가동해 놓고 한 대 백업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백업한 걸 다시 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두 대를 정확하게 굴리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아예 백업조차 안 돼 있으면 복구하기까지 한 달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네, 그 당시에 과거에 우리가 카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아주 전 그냥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모든 기업이 아주 잡디를 해가지고서 전부 듀얼 시스템 만들라고 해놓고 네. 정작 정부는 안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식약처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 칭찬을 받았어요. 주말 중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처장께서 훌륭하시니까 직원들도 빨리 하나 봅니다. 잘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날 유일하게 칭찬받은 사람이 오유경 처장이었습니다. 보니까 사고가 금요일 오후에 났죠. 근데 이제 식약처는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대응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토요일에 밤새서 민원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국민신문고 사이트는 다운돼 있고 거기에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신문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다시 이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임시로. 그래서 어제 하루만 해도 70여 건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약처는 원래 민원이 하루 200건 정도 쌓이는 곳인데 이걸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굉장히 또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 일 정말 잘하네. 뭐 식약처장에 대한 평가가 따로 있겠지만 우리 사실 생각해 보면 요즘 사이트 만드는 거 금방 만들거든요. 또 AI 써서 급하게 임시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사이트 만드는 거 특히 이렇게 민원 접수하는 그런 정도는 어렵지 않아서 굉장히 이런 건 좀 칭찬할 만한 부분 그리고 사실 로봇 태권브이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쪼니까 또 이렇게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부처 돌아가는 거를 상세히 알고 있다. 네. 그런 걸 알게 됐어요. 네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꾸면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왔다는데 네네. 이 실태는 어떤 건가요? 그 지금 이제
어제 국무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이제 우리 산재사망 사고는 이제 김영훈 이제 장관에게 맡겼고 다 이제 그 부처마다 과제가 있는데 자살 문제는 김민석 총리에게 맡겼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이제 뭐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또 물어본 거예요 대통령이. 총리님 자살 대책은 총리께서 맡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김민석 총리 약간 당황하면서 이러저러 회의도 했고 계속 이제 그 대책을 찾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답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긴 하죠. 몇 가지 데이터 한번 가져왔는데 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건 이제 이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 수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성이 작년에 2023년에만 해도 24,000명이 자살 시도. 너무 어마어마하네요. 네. 남성이 14,000명 정도, 여성이 훨씬 자살 시도자는 많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자살 시도자 수와 자살자 수인데 안타깝게도 10대와 20대 한번 보십시오. 이 노란색이 자살 시도자인데요. 맨 왼쪽이 10대, 20대입니다. 지금 맨 왼쪽 높은 그래프가 10대라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10대 자살 시도자 수가 6,300명. 그다음에 20대는 1,000명, 아니 10,000명이다, 10,000명이고 이제 보라색이 실제 자살자인데, 그러니까 10대, 20대에서 자살 시도자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50대, 60대 넘어가면 자살 시도가 아니라 자살 시도자들이 상당 부분 자살에 성공한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그 노인 자살률은 전 세계 1위 아닌가요? 이 보시죠. 이게 이제 75세, 84세 자살률인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위가 슬로베니아인데 슬로베니아의 거의 2배 정도 되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노인 그 빈곤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잖아요. 빈곤율도 높고 빈곤율도 한번 가져왔는데 보시죠. 이 노인 빈곤율도 보면 이제 에스토니아보다 높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사실 한국에 지금 이제 국민연금 계속 이슈 나오지만 국민연금 자체가 턱없이 적고 노인들이 연금에 의존하는데 연금이 용돈 수준도 안 돼서 사실 중위소득에 밑도는 노인들이 이게 중위소득에 밑도는 노인들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노인들이 40%라는 거예요. 40대 이상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드러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통계는 뭐였냐면 그래서 이제 40대 이상 자살률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건 그동안 40대는 암이 1위였습니다. 50대도 암, 60대도 암으로 중삼이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10대, 20대, 30대는 여전히 자살이 제일 많아요. 1위 압도적 1위고요. 아까 보시면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10대 자살률이 급격히 치솟는 거 보세요. 10대도 치솟고 20대도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20대, 30대까지는 자살이 압도적 1위였는데 40대는 그동안 암이 1위였다가 올해 처음으로 자살이 1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살자 수가 계속 늘고 있고 40대까지도 암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건 이게 자살이 전염처럼 번지고 있고 이 자살이 단순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총리가 답을 찾겠다고 했지만 일단 노인들의 자살을 줄이려면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세모녀 사건 이야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이 신청주의가 문제다라고 했죠. 위기 가정에 신청을 해야 복지를 준다면 이 신청을 못해 죽는 거 아니냐 말했지만 그 뒤로 나온 저희 이제 그 취재를 좀 해보니까 송파 세모녀도 신청을 했지만 못 받았다는 거예요. 신청주의 문제는 아니고 동사무소 앞에 가면 위기 가구 신청하세요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저도 추적을 해봤는데 막상 하면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그리고 신청을 해도 못 받으면 그 모멸감이 또 굉장히 크다고 하고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입증하는 그 제도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신청주의 아니고 무조건 자동주의로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실제로 자동주의로 대통령 말씀처럼 요건만 되면 무조건 주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요건을 좀 더 완화하는 그런 제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예, 결국은 이게 그 저출생 고령화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자살을 한다는 건 삶을 포기한다는 거는 40대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거고 10대는 결국은 학업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은데 연결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살률과 출산율 저하가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민석 총리에게 아마 맡긴 이유는 전 세계 12국가를 이야기하지만 삶의 질 지수는 전 세계 32등인 이 나라의 문제 국민의 행복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건가 앞으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이건 기업들의 오랜 요구와 수건 아니었나요? 네. 이게 공수가 좀 바뀐 느낌이죠.
윤석열 정부 때만 해도 배임죄 폐지하자고 정부 차원에서 이 국민의힘이 외쳤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국민의힘은 사실 이 법이 이제 배임죄를 폐지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이 면소 처리해서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이 사라지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그 재판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 퇴임 이전까지는 재판을 받지 않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추진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재판이 사라진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국민의힘 반대하는 건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일단 독일과 일본, 한국에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를 없애야 된다는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배임죄 우리가 이제 그 기업 범죄를 처벌할 때 배임죄로 처벌한 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도 배임죄로 재판까지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배임죄로 처벌했던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보완 입법이 필요한데 보완 입법 없이 배임죄를 폐지하면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문제가 하나 남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배임죄를 폐지하면 당장 이재명 대통령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처벌했던 재벌 총수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배임죄를 없애려면 배임죄가 문제라면 배임죄로 유지하더라도 이 면책 조항을 좀 늘리는 그런 방안이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아예 배임죄를 폐지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장 좋아하는 건 재벌 총수들이 좋아할 거다. 재벌 총수들이 지금도 배임죄로 기소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재벌 총수들이 다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에서 계속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결국 소수주주들의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보게 되고 지배주주들,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결국 횡령죄로 처벌하고 결국은 주주에 손해를 끼친 거는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보편적 추세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적한 부분에서 과연 우리에게 그 소위 재벌인에게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보완할 건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죠. 근데 재밌는 거는 네. 한미 FTA 할 때도 네. 결국은 입장을 바꿔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은 배임죄에 원래 폐지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처벌을 안 받게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다시 반대하는 거 이건 좀 이상하지 사실 않나요? 이제 그 굉장히 정치적인 반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배임죄 이슈는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또 이제 재계가 사실 또 불만이 끌어오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재계 달래기 측면이 있는데 배임죄를 민주당이 전에 반대했다가 돌아선 게 아니라 지금 결국 이제 배임죄 폐지를 했지만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 그리고 집단 소송제 확대 등도 그 추가로 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임죄를 폐지하더라도 그동안 배임죄로 처벌했던 그 범죄들을 다른 형태로 처벌하는 방안들이 반드시 논의돼야 됩니다. 네, 보완 입법은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전 국민의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네. 결국은 논란 끝에 다시 복원하기로 네. 했다고요? 지금 이제 홍민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토스 대표에 있다가 이제 카카오 CPO 최고 제품 책임자로 옮겨왔어요. 근데 블라인드에서 엄청 공격당하는 그렇습니다. 분. 그리고 네. 이분 막 지금 얼굴 따붙여가지고 무슨 온 국민이 이제 홍민택이라는 사람이 주범이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짤놀이 같은 게 좀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토스에서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카카오톡이 온 다음에 이 카카오톡은 아무튼 그 커뮤니케이션 툴이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톡에 와서 별도의 메신저를 따로 썼다고 자기네 팀끼리 썼다고 하고 다른 조직들과 소통도 안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보통 이런 거 오픈을 하면 좀 블라인드 테스트도 하고 베타 테스트도 하면서 평가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적으로도 이걸 테스트도 안 해보고 완전히 이 홍민택 이 CPO 주도로 이걸 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터뜨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이 개편 자체는 광고 수를 늘려보자라는 건데 오늘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이 카카오톡 친구들은 이름이 친구지 친구는 아니다. 여긴 직장 상사도 있고 업무하다 만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사실 명함만 주고받은 굉장히 포멀한 맞아요. 사무적인 관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갑자기 이 밥 먹는 사진이나 아니면 가족들과 하는 사진 그다음에
이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셀카 찍는 그런 사진들을 결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카톡이라는 건 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페이스북은 마음에 안 들면 끊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친구로 맺었는데 재수없는 사진이 올라온다. 아니면 잘난 척한다. 그만인데. 그러면 팔로워를 끊으면 되는데 카톡을 끊을 수가 있나요? 어차피 이건 그냥 연락처인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툴이고 직장 일 때문에 언젠가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헤어진 연인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 그런 말도 하고 이혼한 전 부인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사정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 이건 카카오가 전혀 이 자기네 서비스의 업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뒤늦게 복원하기로 했는데 완전히 복원은 아니고요. 어떻게든 이걸 뭐 이렇게 보완하는 정도로 갈 가능성이 크고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되나요? 3탭에 보면 쇼폼 콘텐츠를 넣었죠. 사실 우리가 쇼폼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든 유튜브든 뭐 어디 뭐 페이스북이든 그렇습니다. 인스타든 넘쳐나는데 이걸 카카오톡에서 열어놓으면 많은 부모들이 카톡은 자녀들에게 열어준단 말이죠. 근데 자녀들이 이제 카카오톡에서 쇼폼을 보고 있는 걸 부모들이 참을 수 있겠어요? 이건 맞습니다. 또 자녀 교육 문제도 있어서 카톡에 대한 불만이 끌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어제 오늘 이 네이트온이 지금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번 보면서 국민들이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네이트가 우리가 100위에서 쭉 올라와 있고 우리 라인은 10위에서 2위까지 뛰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의 판단 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카카오의 결국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다. 아무리 자기들이 뭐 이게 맞는 방향이고 이용자들 따라오려고 해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걸 견딜 수가 없죠. 우리가 국민들이 위대한 걸 이번 카카오톡 사태에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죠? 이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